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우리가 3차시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우리가 3차시 수업을 하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을 조금만 우리가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거시적 접근 방식 중에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해서 설명을 한 바 있었습니다. 자, 거시적 접근 방식은 뭐였냐면 전체 사회 체계에 초점을 둔 것을 거시적 접근 방식이라 얘기를 했고, 기능론과 갈등론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능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회를 유기체에 비유를 하고 사회를 비교적 안정적인 체제로 보았다. 그래서 사회의 모든 부분은 사회 안정의 유지를 위해 공헌을 하며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인체의 비유를 했잖아요. 인체에 각각 있는 이 기관들은 이 유기체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인체가 원활하게 움직이도록 공헌을 한다라고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던 바가 있어요. 사회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의 한 부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변화든 부정적인 변화든 아무튼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사회의 다른 부분이 개입을 한다. 그래서 그 균형을 다시 맞추어서 원래의 그 사회 안정 유지에 공헌하도록 그렇게 모든 사회 구조가 개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인체에 다시 비유를 했을 때 사고로 내가 눈을 멀었단 말이야. 그러면 눈이 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청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감각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 어떤 것에 의존해서 살아가더라도 그러니까 눈 없이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체가 그렇게 변화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회도 그렇다. 예. 그래서 사회제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해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제도에 보면 가족도 있고 교육도 있고 경제도 있고 정치도 있고 등등등 있잖아요. 근데 이러한 사회제도가 하나가 변화가 일어나면 다른 것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하나로 인해서 다른 사회 제도들 역시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이 원래대로의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서 교육과 경제와 정치가 개입을 해서 원래의 그런 안정된 사회를 유지시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도가 서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며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예시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하면 가족과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그 가족이나 교육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입을 한다. 그렇게 해서 원래대로 정상적으로 돌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로는 에밀 뒤르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로 갈등론이었는데요.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둘러싸고 항상 갈등이 발생하는 곳으로 한정된 자원, 여기서 말하는 돈, 명예, 권력, 뭐 심지어 일자리까지 한정된 자원을 보다 많이 차지하려는 지배와 피지배 세력 간의 갈등 발생. 그러니까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갈등을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일자리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최고의 일자리라고 할게요. 뭐 가령 공무원이라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러한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배 세력은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허들을 높인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 기준이나 또는 그들의 우리 부유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또는 이 지배 세력이 되기 위해서 규칙과 기준을 점점 높게 쌓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했냐면 회사에 이제 입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학교만 나와도 받아들였다가 이제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갔다 와야 쉽게 들어간다다가 갑자기 스펙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유학도 갔다 와야 된다고 했다가 이제는 하다못해 뭐예요? 회사에서 보는 시험을 통과해야
입사가 되도록 그렇게 규칙과 기준을 자꾸 만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배 세력이. 그럼 피지배 세력은 이러한 규칙과 기준을 맞추어서 이 갈등에서 승리를 거두어야 그런 것들 이들이 지배 세력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에 가까워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제로서 불평등을 발생시키는 요인에 관심을 둔다. 계급과 종교, 인종, 성, 연령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학자는 우리가 사회주의 이론 또는 공산주의 이론으로 유명한 칼 마르크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람 간의 개별적인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둔다. 자, 사람들 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서 말한 사람들 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뜻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앞에 얘기했을 때 뭘 대신에 개인이라고 바꿔서 읽어보자고 했지? 나무죠. 그죠? 나무 대신에 개인으로 바꿔서 읽어보라 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나무를 보는 관점을 뭐라고 그랬어요? 미시, 거시. 그렇죠. 미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시적 관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거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숲이고, 그래서 숲 대신에 우리가 뭐로 바꾸자고 그랬지? 사회라고 바꾸자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무슨 관점? 거시적 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네. 됐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개인의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이다. 집단이나 제도가 아니라, 자, 밑줄 치셔야죠. 개인을 다룬다는 점에서 미시적 접근 방법이다. 자, 요렇게 밑줄 치시면 되겠습니다. 몸짓, 말, 이미지,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상징이라고 불러요. 상징. 그래서 몸짓, 말, 이미지 같은 것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인간은 이런 상징의 의미에 따라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본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아까 우리 상징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로서 또는 어떤 뜻으로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이제 연구하고자 하는 거죠.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현상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사회 문제로 규정하는 현상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자,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오늘 3차시 과제물이요. 두 가지가 나와요. 문제가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입장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프로포폴 하나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프로포폴을요. 시점을 제가 부여할게요. 언제? 언론에서 주목하기 전 우유주사라는 말 들어보셨죠? 우유주사라는 말이 나오기 이전, 그 다음에 그 우유주사라는 말이 나오고 나서에 이 프로포폴이라는 상징, 이게 하나의 상징이에요. 요거 역시 상징인데 이 상징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서 볼게요. 이 상징의 의미. 자, 우유주사 이전에 프로포폴. 자, 사실 이거는 프로포폴이라는 약품은요. 이게 마약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게 마약으로 이렇게 취급이 된다기보다는 좀 이게 사실 수술하기 전에 좀 마취를 잘 하기 위한 사실 마취제거든요, 이게. 여러분, 마취제는 무조건 마약인가요? 여러분, 그 마취제를 마약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 물론 마약 성분을 가지고 있긴 하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이 우유 주사를 잘 맞추면, 그러니까
프로포폴이라는 것을 잘 쓰잖아요. 그러면 이건 우리한테 뭐예요? 마취제, 즉 약이죠,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자, 이것도 사실 상징이에요. 약과 약물. 이것도 하나의 상징인데, 자, 이것도 좀 이따가 얘기해 볼게요. 자, 근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이 녀석이, 언론에서 우유주사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 우유주사를 어디에 불법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잖아요. 우유주사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 프로포폴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게 돼요? 약이긴 약인데, 뭘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제 이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는 사례가 벌어지니까 이 프로포폴을 긍정적인 측면을 보나요? 부정적인 측면을 보나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우유주사 이전의 사람의 인식 또는 의미 측면으로 봤을 때 우유주사 이전에는 프로포폴을 어떻게 봤을까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봤죠. 그런데 이 프로포폴을 우유주사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이후에는 우리 어떻게 바라봐요? 부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바라보게 되죠. 자, 약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약이라는 말을요, 은어로 사용을 했을 때, 영화나 여러분들, 솔직히 요즘에 워낙 15금이라고는 하지만, 15금 영화에 약 이런 얘기 나오면은 다들 뭐라고 받아들이세요? 마약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은어로 사용하기 전과 일반적으로 우리가 명사로서 약을 사용했을 때, 자, 이것은 어때요? 아, 약? 우리가 먹으면은 좋은 거.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로서 굉장히 자주 쓰인단 말이죠. 그런데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은어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야, 나 약이 부족해.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럼 이때 약은 우리가 메디슨이라는 의미를 쓰나요? 아니죠. 드러그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마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러한 상징 같은 것들이 간단한 이 상징 같은 것들이 우리 의사소통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한 사람들이 이 상징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한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물도 마찬가지죠. 약물도 어떻게 쓰였을 때 좋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의미로 쓸 때는 부정적 의미로 쓰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프로포폴, 약물 이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여러분들께서 마음만 먹으시면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면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정말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어떤 의미로 쓰이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예시를 잡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거에 이제 예시 한번 볼게요. 예컨대 우리나라 국민에게 호치민은 별 의미가 없게 보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사진은 독립운동과 교육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자, 우리 책에는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저는 뭐라고 읽었어요? 선생님이라고 읽었죠. 제 눈이 잘못돼서 일부러 제가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실수로 님이라고 붙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호치민 님이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일원으로서 그쵸? 호치민에 대한 그런 생각보다는 어때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에 대해서 더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런 이미지. 이해하셨죠? 두 사람 모두 독립운동가였지만 보는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 이게 중요한 거죠. 보는 사람이 처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른 인상을 주는 거야. 마찬가지예요.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우유주사 이전에 우유주사란 사건이 벌어지기 이전에 그런 이름으로 불리기 이전에 처해진 맥락에 따라서는 우리는 마취제로서 긍정적인 측면에 봤단 말이야. 근데 지금은 프로포폴 하면은 야 어떤 애가 프로포폴 맞았나봐. 누구지? 어떤 연예인이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으로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컨대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는 우리가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는 현상이
그 현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탐구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징을 가지고 얘기할 때 우리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프로포폴이라고 그랬지만 지금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징으로 대표되는 사회 문제를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의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봤을 때 그 이미지가 어떠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어떠한 상징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봤다가 그 사회적 문제가 일어나고 나서 이 상징을 바라보는 그 생각이나 입장이나 의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대표적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대표 학자는 조지 허버트 미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PPT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 우리가 요약을 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자, 사람들 간의 개별적 상호작용이 그들의 행위와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을 두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상호작용으로서 사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상징이라는 거다. 상징. 그래서 이러한 상징들이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며, 자, 여기서 있는 상징들은 아까 얘기했죠. 뭐 이미지나 또는 뭐 언어라든지 뭐 단어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그림일 수도 있고요. 뭐 등등등. 뭐 심지어서 우리는 사회 문제로부터 뭐 파생된 뭐 개념이라고 할게요. 네. 뭐 개념조차도 이게 하나의 상징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뭐 이게 뭐 요렇게 생긴 노란 리본. 우리가 세월호 사고 또는 세월호 사건 이제 이런 것을 겪기 전까지는 우리가 노란 리본에 대한 생각은 노란색.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노란 리본. 그러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노란 리본은 어떤 의미였을까? 그런데 세월호 사건을 겪고 나서 우리 노란 리본을 보면은 무엇이 생각나요? 세월호 사건에서 또는 세월호 사고에서 희생당한 우리 수많은 단원고 학생들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런 것들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제 완벽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할게요. 사회 문제를 규정하는 현상에 나타나는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징들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상징들에 내포된 의미들을 사람들이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고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사회 문제라고 규정하는 현상이 그 현상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탐구하고자 하는 이론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까지 우리가 했는데,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지금 얘기하고자 한 거는 우리가 이제 이해를 했고, 그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야죠. 그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가 거시적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이 있는데, 자, 거시적 관점에서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기능론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갈등론이라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미시적 관점에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자,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사회란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다른 분들이 개입을 해서 어떻게 하려고 한다? 원래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안정적인 사회를 추구하고자 한다.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그 문제가 또는 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의 다른 부분들이 적극 개입을 해서 다시 안정적인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기능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사회는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다툼 또는 갈등을 일으키는 곳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정된 자원으로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피지배 계층, 그러니까 피지배 세력을 견제한다? 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자면 이 지배 세력의 자신의 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 세력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기준과 규칙을 요구한다라는 거죠. 그지? 기준과 규칙에 부합하면 지배 세력을 받아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미시적에서 얘기하는 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미지 또는 상징이 그 사람들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런 소통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이제 끝났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잠시만요.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지 허버트 미드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지 허버트 미드인데, 자, 이 사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의 철학자이자 사회학자이고 대표적인 사회 심리학자다. 사회는 뭘로 만들어져 있고 상징으로 만들어져 있고 이 상징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이해하도록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통해서 나온 또는 사회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상징들이 우리가 사회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또는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가 가르쳐 준다. 라는 거죠. 일단은 지나가 볼게요. 사람들이 이러한 상징을 통해 자아 개념과 정체성을 형성을 한다라고 봤고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 들어가 다른 정체성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회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고 있는 이 정체성과 다른 정체성이니까 타인이죠. 그죠? 세상에 들어가 타인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들만의 그런 이제 사회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 또는 뭐 그 안에서 규칙이라는 것도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새로운 상징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런 구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2차 시별 과제인데요. 3차 시별 과제는 2차 시별 과제하고 제가 연관을 지어서 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얘기를 했죠. 자, 아까 제가 사실 어느 정도 답을 드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서 제가 예시를 들었죠. 그거 또 그대로 이렇게 쓰시는 분이 계실 텐데 괜찮습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이걸 통해서 만약에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은 그거 쓰시면 돼요.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저하고 좀 다르게 또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번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연예인의 프로포폴 불법 투여 이게 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2번 마취제를 불법으로 사용하여서 사람을 살해하는 사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 무기징역 나왔다고 그래요. 무기징역 구형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1번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렇게 해서 1번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요 쟁점 있죠. 요것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으로 또 2번 문제 이렇게 해서 차시별 과제는 1개지만 안에 우리 문제가 2개가 있어요.
1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그 다음에 2번에 대한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모르시겠으면은 제가 여러 번 그 학습 정리를 해드렸던 부분을 참조를 하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지금 1, 2, 3차 시를 전부 다 제가 쭉 우리 수업을 했잖아요.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다면은 역시나 과제물에 쓰실 때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4차 시 때 그런 내용들을 좀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부족한 수업이지만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수업이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누차 부족한 수업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등교 계약을 했을 때 그때도 더 최선을 다하고 좀 재밌는 수업을 만들도록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부분은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오늘 3차 시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